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또는 채권이나 주식, 코인과 같은 금융 자산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명예가 최고의 자산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성공과 자산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처럼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질수록 누군가는 더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 누군가가 더 행복할수록 누군가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내 행복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결정된다니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암울한 인생인가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기까지 수조원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형제 자매와의 경쟁, 학교 친구, 회사 동료들과의 경쟁 등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잔혹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던져져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엔 등가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놓아야 하는 게 인생의 순리잖아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 무언가를 더 가졌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을 더 갈아 넣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신의 생명력을 성공과 등가교환하는 악마의 계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액 소득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통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머리 좋고 잘 사는 사람만 간다는 로스쿨 학생들도 매년 2,000명 중 5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살률이 15배나 높은 수치죠. 또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화려한 스타들도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부모 잘 만난 금수저, 엄친아 역시 화려한 겉모습 뒤엔 인격장애나 우울증 또는 마약 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도 했잖아요. 인생이란 게 결국 나 하나 행복하자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이 최고의 자산임을 깨닫고 일평생 잘 관리한다면 행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만성 스트레스나 공황장애, 우울증을 시작으로 갖가지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공 중독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압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벌어서 퇴직해라. 끊임없이 이루고 성취하라. 먹히기 전에 먹어라. 끝까지 버텨라.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라. 만족하지 말라라는 등의 자극적인 말들이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마치 지구 종말이라도 오는 것 마냥 근심 걱정을 사서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건 좋지만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현재의 삶을 잠식하고 파괴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과 행복을
좀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어떤 특정 상황이나 환경이라기보다 기분 좋은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흥미나 성취감 또는 사랑과 감동을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감정이 몸의 호르몬 변화를 불러오고 엄청난 잠재 효과를 발현한다는 건데요. 즉,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이 좋아져 생산성이 증대되고 스트레스 완화에 좋으며 인간관계와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미디를 본 후 퀴즈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고 웃음이 항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되며 레크레이션 이후에 영감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중요한 미팅 전에 농담을 하거나 레크레이션을 꼭 끼워 넣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거죠. 솔직히 외부 환경을 100% 통제하기란 불가능하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도 생각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짊어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설령 모든 걸 다 소유했더라도 수시로 바뀌는 예측 불허한 상황들로 인해 심장이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살지만 인성에 문제 있다거나 가정 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조현병이나 불임을 겪는 등 갖가지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풍파가 칠 때마다 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갈대같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되죠. 외부 환경에 의해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사는 게 즐거워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성취에 가속도가 붙어 부와 명예를 더 빨리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현재, 오늘 하루를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인류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기화해버립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고 자아가 감정에 먹혀버려 생각의 노예가 되는 동시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근심 걱정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시선을 고정한 채 목표 성취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특성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죠. 이를 예상되는 즐거움이라 부릅니다. 꿈을 이뤘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없던 투지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어떤 목표를 이룬 이후에도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무한 경쟁으로 들어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열심과 노력은 현재의 괴로움과 힘듦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죄인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목표, 지향적인 삶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어떤 목표를 이루고 뒤를 돌아봤을 때 잃어버린 게 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일 중독, 성공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약물 중독과 비슷한 뇌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아시나요?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자제가 안 돼 스스로를 계속 학대한다는 건데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인생이 점점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자제력, 통찰력 등 사람마다 그 능력치가 상이하고 하루 쓸 수 있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력이 소진되면 피로도가 심해져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자제력, 판단력이 흐려져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갈수록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니 아침보다 저녁으로 갈수록 후회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독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나는 이유도 정신력이 약해진 데다 술까지 들어가면 전두엽을 마비시키니 판단력이 흐려져 막말을 하고 주먹이 나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되도록 낮에, 그것도 밥을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부부 싸움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한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 등도 낮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요. 그만큼 정신력이 많이 남아있으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은 감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고강도와 저강도 감정으로 나뉩니다. 고강도 감정은 몸의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켜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저강도 감정은 몸의 에너지 소진을 막아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흥분과 희열, 성취감이나 분노, 걱정 등이 고감도 감정이고 침착함 또는 평온, 슬픔이나 피곤함 등이 저감도 감정입니다. 좋은 이유에서든 안 좋은 이유에서든 고강도 감정을 갖게 되면 몸이 흥분하게 되고 생리적 각성 상태에 접어들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즉, 심박수가 증가하고 땀샘이 열려 신경계가 예민해진다는 거죠. 물론 각성 상태가 되면 순간 능력치가 커져 성과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진이 빨랐기에 각성 상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성 이후에는 쿨링 타임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모든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감정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카페인 섭취를 통해 의도적 각성 상태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거나 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을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성공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고강도 감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강도 감정은 특히나 부정적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나 고민 또는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피해의식, 합리화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감정을 못 이겨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한다든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하루하루 쫓기듯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신력이 금방 소진되어 버닝아웃이 오고 목표 지향적인 삶도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삶은 후회와 실패로 얼룩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안 좋은 감정이 발목을 잡아 의지 자체를 좀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신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대충 끝내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와 차이는 섬세함에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일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심적 긴장감을 조성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동시다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탈모가 심하며 직업 만족도가 낮다는 통계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피로도가 덜하고 효율이 증대되어 일의 성과와 업무 만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도 부정확한 자세로 많은 개수를 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듯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목표, 성취 기간을 너무 짧게 잡지 말고 본인의 능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예산을 넉넉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끔 스스로를 돌보면서 말이죠. 인생을 벼락치게 하듯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단기간에 승부수를 보려 영혼을 팔지 마세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 금방 지치고 자포자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과정을 힘들게 하지 말고 즐겁게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현재 상황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미래의 목표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 일을 기분 좋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의 방식이 아니라 이유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즉, 일이나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고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를 내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 또는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나 가치관을 일과 접목시켜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 자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니 피로도가 줄고 효율은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기부금을 요청하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불우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줄고 기부금을 더 많이 요청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불우한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동기부여가 저절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난민 사진과 편지를 기부자에게 보내주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야근이 잦아서 회사 다니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면 야근 수당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여행 경비를 번다거나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 또는 채무를 더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게 죽어도 싫다면 운동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좋아요를 받는 기대감을 가지거나 운동 후 소고기로 단백질 보충을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면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 하기 싫은 것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 동기부여란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올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나태함과 게으름에 찌들어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룬다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외적 동기부여가 되어 인생의 채찍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진 후 재수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이 느낄 실망감, 상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 승진이나 진급을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갑자기 부모나 남편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 등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외적 동기부여도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게 되니 정신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다지 좋은 동기부여라고 할 순 없습니다. 여하튼 내적 동기부여가 됐든 외적 동기부여가 됐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되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지 파란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고 길고양이도 쓰다듬어 주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지금 하는 일과 그 시간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 속에 분명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심신의 에너지를 관리해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이 상하면 입맛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후회할 만한 발언을 한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감정을 잘 관리하면 실수를 줄여 인생이 술술 풀리는 동시에 행복과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위치처럼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생각하기 싫어도 헤어진 연인이 자꾸 생각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하면 할수록 자꾸만 눈앞의 차트가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질병에 대한 괜한 걱정,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등은 늘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자신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심박동이 빨라져 호흡이 급해지고 체온까지 올라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대로 심박동을 느리게 할 수도 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 차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땐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심장을 비롯한 진짜 중요한 기관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계 통제 아래 스스로를 제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호흡을 이용해 내부 장기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호흡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날숨이죠.
그만큼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심박동, 혈압 등을 비롯해 수많은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호흡부터 급해지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게 되면 호흡이 짧고 얕아져 과호흡이나 쇼크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욕을 하면 입에서 독가스가 분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평온할 때는 호흡이 차분해져 깊게 숨을 내쉬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흡 상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과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으로 호흡을 이용해 감정과 건강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고 흥분된 상태에서 일부러 호흡을 가다듬음으로써 기분을 전환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감정이 격양된 상황에서 몸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평온한 상태라고 착각을 해서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긴장될 때 또는 환자들이 쇼크 상태에 들어갔을 때 심호흡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연인과 다툼을 하더라도 심호흡을 하게 되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주변 상황이나 그에 따른 내 몸의 반응을 내 뜻대로 바꿀 순 없지만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이성을 되찾고 어떤 풍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이나 산책, 요가 등을 하는 이유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하며 근심 걱정을 잊고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한들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졸지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심신수련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해결력이 커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최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호흡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간 장소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금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한층 기분이 좋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는 4초 호흡이 있습니다. 속으로 4초를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4초 동안 숨을 내뱉으며 호흡을 하는 건데요. 잡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1에서 2분간 4초 호흡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복식 호흡으로 넘어가 그 효과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랫배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4초 호흡을 하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배를 부풀렸다, 줄였다를 반복해 더 많은 산소를 몸속 깊은 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로지 배꼽 아래 단전을 중심으로 배만 움직여야 합니다. 들숨을 쉴 때 우주의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날숨을 쉴 때 몸 안의 독소와 화를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은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거나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아침 저녁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법은 많이 연습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많은 몸의 변화를 가져오니 한 주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확실히 잠이 달고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콧구멍 교대 호흡법이라고 있는데요. 비염이나 감기로 인해 코막힘이 생기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코는 호흡을 하는 첫 번째 기관으로 몸의 균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코 막힘이 있다는 건 몸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하죠. 한쪽 코로만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의 균형은 더더욱 무너져 2차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막힐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콧구멍을 번갈아 가면서 호흡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엄지와 검지로 한쪽 콧구멍씩 막고 4초 호흡을 해보세요. 왼쪽을 막고 들숨을 쉬었다 오른쪽을 막고 날숨을 쉬고 또다시 들숨을 쉬었다 오른쪽을 막고 날숨을 쉬는 식으로 들숨과 날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을 번갈아 막아가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최소 5회만 해도 코가 뚫린다거나 정신이 맑아져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더 많이 가지는 데에서 행복을 쫓지 말고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해져 보세요. 특별하고 자극적인 행운을 쫓기 위해 잔잔한 행복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을 나 자신에게 돌린다면 작은 것에도 설레고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것,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욕심내지 않는 것,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르는 것, 이것이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란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